영국 왕실을 취재해온 세월이 10년을 넘기며 나는 하나의 확신에 도달했다. 왕실에서 가장 위험한 사건은 스캔들이 아니라 침묵이다. 스캔들은 폭발하지만 침묵은 스며든다. 사람들은 종종 왕관이 빛나는 이유를 보석에서 찾지만 실제로 왕관을 지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합의와 절제, 그리고 상호 신뢰라는 취약한 구조물이다. 그 구조물에 균열이 생길 때 세상은 비로소 충격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다. 제목 속에서 충격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이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암시하는 언어적 장치다. 영국 왕실 보도에서 충격에 빠졌다는 표현은 매우 계산적으로 사용된다. 왕이 놀랐다는 사실 자체보다 왕이 미처 알지 못한 일이 존재했다는 가능성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한 단어는 왕실 내부의 정보 비대칭, 즉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몰랐다는 구조를 드러낸다. 찰스 국왕은 평생을 준비된 후계자로 살아왔다. 그에게 왕위는 갑작스러운 선물이 아니라 기다림 끝에 도착한 의무였다. 그렇기에 그의 통치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측 가능성과 질서였다. 왕이 된 이후 그는 혼란보다는 안정, 감정보다는 절차를 강조해왔다. 그런 인물 앞에 충격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독자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 도대체 어떤 일이었기에 이처럼 신중한 군주가 감정의 균열을 드러냈는가? 여기서 언론은 교묘한 방향 전환을 시도한다. 사건의 실체를 곧바로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충격 이후의 공백을 만든다. 이 공백은 독자의 상상력으로 채워지고 그 상상은 대개 가장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는다. 왕실 저널리즘에서 이는 매우 오래된 기법이다. 사실보다 먼저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이 만들어낸 긴장을 통해 이야기를 끌고 간다. 몰래 혹은 은밀이라는 뉘앙스는 이 긴장을 배가시킨다. 이는 행위의 도덕성보다는 관계의 문제를 부각한다. 왕실에서 비밀은 곧 배신으로 번역된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의 비밀은 개인적 영역을 넘어 국가적 상징의 문제로 확장된다. 왕과 왕비의 관계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국민에게 안정과 연속성을 보여주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독자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린다. 다이애나 왕세자비 시절부터 이어진 왕실의 내밀한 갈등, 사적인 선택이 공적인 파장을 낳았던 수많은 사례들. 언론은 이러한 집단 기억을 자극하며 현재의 이야기를 과거의 그림자 속에 배치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밝혀지지 않은 행동조차도 이미 문제적인 것으로 인식되게 만든다. 하지만 10년 넘게 왕실을 취재한 기자로서 나는 안다. 진짜 이야기는 언제나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이 어떻게 해석되었는가에 있다. 왕비의 어떤 선택이 실제로 왕을 해쳤는지보다 그 선택이 왕을 속였다는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는 이미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언론은 이 프레임을 통해 인물을 재구성하고 독자는 그 재구성된 인물을 소비한다. 제목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극단적인 비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다. 이는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다.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단순한 구도를 만들어 복잡한 현실을 한순간에 이해 가능하게 만든다. 왕실 보도에서 이런 표현은 대중의 분노와 호기심을 동시에 겨냥한다. 독자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를 비난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왕실을 오래 지켜본이라면 쉽게 단정하지 않는다. 왕실 내부의 선택은 언제나 다층적이며 개인적 감정과 제도적 계산, 역사적 부담이 얽혀 있다. 겉으로는 은밀해 보이는 행동도 내부적으로는 오랜 논의와 조율의 결과일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개되지 않는 순간 언론은 그 빈자리를 상상으로 채운다. 제1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춘다. 아직 구체적인 행동은 등장하지 않았고 누구의 잘못도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하나의 감정, 하나의 단어가 왕실이라는 거대한 구조에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지만을 살펴보았다. 충격은 사건의 시작이 아니라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 권력, 신뢰,
이미지, 그리고 왕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해 왔는지에 대한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은밀함이 어떻게 정치적 상징으로 확장되는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게 될 것이다. 왕실 보도에서 은밀함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양면성을 지닌다. 한쪽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패로 작동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의 그림자로 변한다. 특히 왕과 왕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은밀한 선택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곧바로 공적 의미를 획득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개인적인 영역에만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언론이 뒤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는 단순히 비밀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 표현 속에는 합의의 부재 혹은 사전 공유되지 않은 결정이라는 뉘앙스가 숨어 있다. 왕실이라는 조직은 철저히 공유와 보고의 문화 위에서 움직인다. 일정, 발언, 방문, 심지어 사소한 제스처까지도 사전에 조율된다. 그런 구조 속에서 몰래라는 단어가 붙는 행위는 곧 시스템을 벗어난 선택을 의미한다. 찰스 국왕의 통치 스타일은 이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는 즉흥적인 군주가 아니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준비하고 검토하는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환경 문제, 도시 계획, 종교 간 대화 등 그가 왕세자 시절부터 다루어온 의제들은 모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사안들이었다. 이런 인물과 함께하는 왕비의 역할 역시 자연스럽게 조율자이자 동반자로 규정된다. 그렇기에 언론이 특정 행위를 은밀했다고 묘사하는 순간 독자의 시선은 행동의 내용보다 관계의 균열 가능성으로 이동한다. 과연 이 선택은 왜 공유되지 않았는가? 혹은 정말로 공유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공유되었지만 외부에는 그렇게 보이도록 연출된 것인가? 왕실 보도에서 이 질문들은 언제나 명확한 답을 갖지 않는다. 대신 해석의 층위를 만들어낸다. 왕비라는 위치는 왕실에서 가장 복합적인 역할 중 하나다. 공식적으로는 왕을 보좌하지만 동시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그녀의 발언, 방문, 심지어 표정 하나까지도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따라서 왕비가 내린 어떤 선택이 개인적 판단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언론은 즉각 그 선택을 확대 해석한다. 이는 의도적일 수도 있고 구조적일 수도 있다. 10년 동안 왕실을 취재하며 나는 수차례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 외부로 나오는 순간 비밀스러운 행동으로 재포장되는 경우다. 왕실은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존엄을 지키려 하지만 언론은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가장 자극적인 언어로 채운다. 이 충돌 지점에서 은밀함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서사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프레임이 등장했는가다. 찰스 국왕의 재위는 아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머니의 긴 통치 이후 왕위를 물려받은 그는 여전히 자신만의 시대를 정의하는 과정에 있다. 이 과도기적 시기에 왕비의 이미지 역시 재정립되고 있다. 언론은 이 불안정한 국면을 놓치지 않는다. 왕실 서사에서 은밀함은 종종 여성에게 집중된다. 이는 오래된 관행이자 비판받아 마땅한 구조다. 남성 군주의 결정은 전략으로 해석되는 반면 왕비의 선택은 감정이나 욕망 혹은 계산으로 축소되기 쉽다. 이런 맥락에서 특정 행동이 뒤에서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얻는 순간 그 행위는 곧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 왕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결정은 다층적인 승인 과정을 거친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대화, 비공개 회의, 조언자들의 의견이 얽히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개되지 않는 순간 언론은 인과관계를 단순화하고 인물을 선과 악의 구도로 배치한다. 이 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단순화의 위험성이다. 은밀함이라는 단어는 복잡한 제도와 관계를 한순간에 개인의 성향 문제로 축소한다. 그렇게 되면 독자는 구조를 보지 못하고 오직 인물만을 소비하게 된다. 왕실 저널리즘은 오랫동안 이 유혹과 싸워왔다. 하지만 클릭과 시청률이 지배하는 시대에
이 싸움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제2장은 질문을 던지는 장이다. 정말로 은밀한 행동이 있었는가? 아니면 은밀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이야기인가? 왕실 내부의 신뢰는 실제로 흔들렸는가? 아니면 언론이 그 균열을 과장했는가? 이 질문들은 아직 답을 갖지 않는다. 다만 하나는 분명하다. 은밀함이라는 프레임은 이미 이야기를 다음 단계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프레임이 어떻게 감정적 언어로 전환되며 대중의 분노와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실의 이미지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왕실 보도에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순간은 언제나 감정의 언어가 등장할 때다. 사실과 사실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며, 언론은 그 감정을 정교하게 조율한다. 제2장에서 언급된 은밀함이 구조적 의문을 만들어냈다면, 제3장에서 다뤄지는 것은 그 의문이 어떻게 분노와 혐오, 그리고 도덕적 판단으로 전환되는가 하는 과정이다. 언론은 복잡한 제도를 설명하는 데 서툴지만 감정을 전달하는 데는 탁월하다. 특히 왕실 보도에서는 인물의 내면을 단순화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신중함은 냉담함으로, 침묵은 죄책감으로, 계산은 음모로 번역된다. 이런 번역의 연쇄 속에서 독자는 점점 구조보다 인물을, 맥락보다 성격을 보게 된다. 이 지점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등장한다. 바로 도덕적 언어다. 도덕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은 복잡한 질문을 단숨에 종결시킨다. 왕실이라는 다층적 권력 구조도, 오랜 역사도, 개인의 선택을 둘러싼 제약도 이 언어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 언론이 이 언어를 선택하는 순간 이야기는 분석에서 심판으로 이동한다. 찰스 국왕과 왕비의 관계가 이런 도덕적 프레임 속에 놓일 때 독자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흐른다. 왕은 피해자의 위치에, 왕비는 설명해야 할 위치에 놓인다. 이는 사실 확인의 결과라기보다는 서사가 요구하는 역할 배분에 가깝다. 왕실 서사에서 군주는 안정의 상징이어야 하며 혼란은 언제나 주변 인물에게서 발생해야 한다는 오랜 관습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언론이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암시와 비유, 감정적인 형용사만으로도 충분하다. 독자는 이미 앞선 단계에서 무언가 숨겨진 행동이 있었다고 받아들였고, 이제 그 행동에 어울리는 감정을 부여받는다. 분노, 실망, 배신감 같은 감정은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왕실 보도에서 여성 인물은 특히 이 과정에 취약하다. 왕비는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감정적 존재로 묘사되기 쉽다. 그녀의 결정은 전략이 아니라 의도로, 판단이 아니라 성향으로 해석된다. 이 오래된 서사 구조 속에서 언론은 종종 왕비를 설명해야 할 존재로 만든다. 무엇을 했는가보다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묻는 방식이다. 10년간의 취재 경험을 통해 나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과거의 장면들이 호출된다. 오래된 인터뷰, 과거의 논란, 심지어는 표정 하나까지도 새로운 이야기의 증거로 재사용된다. 현재의 행동은 과거의 이미지와 연결되며 인물은 점점 하나의 고정된 캐릭터로 굳어진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비유의 사용이다. 비유는 강력하지만 동시에 가장 불공정하다. 비유는 설명이 아니라 낙인을 찍는다. 독자는 비유를 통해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얻지만 그 대가로 복잡한 현실을 이해할 기회를 잃는다. 왕실 보도에서 극단적인 비유가 등장하는 순간 대화는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왕실 내부는 언론이 그리는 그림과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인다. 감정적 판단보다는 제도적 고려가 우선하며 개인의 선택도 언제나 조직 전체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외부에서 배신으로 보이는 행동이 내부에서는 역할 분담일 수 있고, 독단으로 보이는 결정이 오랜 합의의 결과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 논리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왕실은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존엄을 지키려 하지만
그 침묵은 언론에게 해석의 자유를 준다. 그리고 그 해석은 대개 가장 강렬한 감정이 머무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는 의도된 조작이라기보다 현대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에 가깝다. 제3장은 그래서 감정이 어떻게 권력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 증거가 아니라 인상이 이야기를 이끄는 순간 왕실은 더 이상 역사적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가 된다. 독자는 판단자가 되고 언론은 무대 연출자가 된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아직도 구체적인 행위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많은 판단이 내려졌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힘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감정이 어떻게 대중의 상상력과 결합되어 왕실 전체의 이미지를 위협하는 서사로 확장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감정이 서사를 장악한 이후 이야기는 더 이상 사실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제3장에서 형성된 분노와 도덕적 판단은 대중의 상상력과 결합하며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 이 단계에서 왕실은 제도가 아니라 상징의 집합체가 되고 각각의 인물은 고정된 역할을 부여받는다. 왕은 흔들리는 중심, 왕비는 논쟁의 핵심, 그리고 국민은 관객이자 심판자가 된다. 대중의 상상력은 공백을 싫어한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을수록 그 공백은 더 극적인 이야기로 채워진다. 왕실이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상상력은 그 침묵을 해석의 허가증으로 받아들인다. 누군가는 숨기고 있고 누군가는 속고 있으며 누군가는 이용당하고 있다는 서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 서사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빠르게 확산된다. 이 과정에서 왕실의 이미지는 미묘하게 변형된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안정과 연속성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는 점차 내부의 갈등을 품은 가족 서사로 이동한다. 이는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매우 익숙한 전개다. 복잡한 제도보다 감정적인 가족 이야기가 훨씬 쉽게 소비되기 때문이다. 왕실은 더 이상 역사 교과서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의 소재가 된다. 10년간의 취재 경험을 통해 나는 이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아왔다. 한 번 균열이 포착되면 과거의 모든 장면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평범한 공식 일정은 거리감으로, 신중한 발언은 회피로 재해석된다. 상상력은 일관성을 요구하고 언론은 그 요구에 맞춰 조각난 사실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복이다. 같은 의혹, 같은 표현, 같은 암시가 여러 매체를 통해 반복될수록 그것은 점점 사실처럼 느껴진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대중은 이미 결론에 도달한 듯 행동한다. 왕실 보도에서 이 현상은 특히 강력하다. 왕실은 반박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은 저항 없이 축적된다. 왕비의 이미지는 이 단계에서 더욱 복잡해진다. 그녀는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 변화와 불안을 상징하는 존재로 소비된다. 모든 선택은 확대되고 모든 침묵은 의미를 부여받는다. 언론은 그녀의 현재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를 끌어오고 대중은 그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는 실제 인물과 점점 멀어진다. 반면 왕의 이미지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한다. 그는 점점 반응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주도하기보다는 영향을 받는 인물, 상황에 끌려가는 중심으로 묘사된다. 이는 왕권의 약화를 의미한다기보다 서사가 요구하는 대비 효과에 가깝다. 누군가는 능동적이어야 하고 누군가는 수동적이어야 이야기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비 속에서 왕실 전체는 하나의 드라마적 공간이 된다.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긴장은 다음 장면을 위해 보존된다. 언론과 대중 모두 이 긴장을 필요로 한다. 긴장이 사라지는 순간 이야기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정적인 결론은 언제나 미뤄진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대응은 쉽지 않다. 반박하면 논쟁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침묵하면 상상력이 확장된다. 이 딜레마는 왕실이 오랫동안 선택해온 전략, 즉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는 믿음을 시험대에 올린다.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는
시간이 오히려 이야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제4장은 이렇게 상상력이 권력처럼 작동하는 순간을 보여준다. 사실이 아니라 인식이, 현실이 아니라 이야기의 완성도가 왕실의 이미지를 좌우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미 형성된 이미지는 스스로 생명력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미지가 왕실 내부의 실제 의사결정과 전략에 어떤 압박을 가하는지, 그리고 침묵과 대응 사이에서 왕실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가 외부에서 충분히 자라난 뒤 그 파장은 결국 내부로 되돌아온다. 제4장에서 형성된 상상력의 압력은 왕실 내부의 회의실과 비공개 보고서, 조언자들의 언어 속으로 스며든다. 왕실은 외부 담론과 단절된 성체가 아니다. 오히려 그 담론을 면밀히 관찰하며 언제 침묵하고 언제 개입할지를 계산하는 조직이다. 왕실의 의사결정은 언제나 두 개의 시간 위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즉각적인 여론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연속성의 시간이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듯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왕실의 존엄과 제도의 안정이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문제는 이 두 시간이 종종 충돌한다는 점이다. 찰스 국왕의 통치 초기 국면에서 이 충돌은 더욱 민감하다. 새로운 군주는 자신의 리더십을 정의하는 과정에 있으며 작은 균열도 확대되어 해석될 수 있다. 이 시기에 왕실은 실수를 최소화하려 한다. 그래서 대응은 느리고 언어는 신중하며 공개 발언은 최대한 절제된다. 그러나 바로 이 절제가 외부에서는 무능이나 회피로 오해되기 쉽다. 왕실 내부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한다.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실무진이 있는가 하면 침묵을 유지하자는 전통주의자들도 있다. 어떤 이는 부분적인 설명으로 오해를 줄이자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는 설명 자체가 이야기를 연장시킬 뿐이라고 경고한다. 이 논쟁은 단순한 전략 싸움이 아니라 왕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문제에 가깝다. 왕비의 역할 역시 이 국면에서 재해석된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 담론의 대상이 아니라 내부 전략의 변수로 등장한다. 어떤 공개 일정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키울지, 그녀의 존재는 하나의 메시지로 계산된다. 이는 개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왕실이라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역할 분담의 결과다. 이 과정에서 종종 오해가 발생한다. 외부에서는 특정 인물이 전략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조언과 승인 절차가 얽혀 있다. 결정은 집단적으로 내려지며 책임 역시 분산된다. 그러나 언론 서사는 이런 복잡성을 수용하지 않는다. 서사는 명확한 주체를 요구하고 그 주체는 종종 가장 눈에 띄는 인물에게 부여된다. 왕실의 침묵 전략은 여기서 시험대에 오른다. 침묵은 시간을 벌어주지만 동시에 상상력을 키운다. 내부에서는 지나가게 두자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숨기고 있다는 해석이 강화된다. 이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지기보다 오히려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10년간 왕실을 지켜보며 나는 한 가지 패턴을 확인했다. 왕실은 거의 언제나 가장 늦게 말한다. 말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말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상이 예상될 때 움직인다. 이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제도의 보호에 맞춰져 있다. 문제는 이 판단이 대중의 기대와 점점 어긋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의 대중은 즉각적인 설명을 원한다. 침묵은 더 이상 품격으로 읽히지 않고 공백으로 인식된다. 왕실은 이 변화된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내부 전략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결정은 더욱 신중해진다. 신중함은 안정의 조건이지만 동시에 이야기의 긴장을 유지하는 연료가 된다. 제5장은 바로 이 딜레마를 조명한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서사가 내부의 선택을 압박하고 그 선택이 다시 외부 서사를 강화하는 순환 구조다. 이 구조 속에서 왕실은 능동적인 주체이면서도 동시에 반응하는 조직이 된다. 이는 약함의 증거라기보다 오래된 제도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가피한 마찰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압력이 결국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내는지, 즉 왕실이 침묵을 유지할지 아니면 제한적인 방식으로 서사를 재구성하려 시도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침묵이 영원히 유지되는 경우는 드물다. 왕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내부에서는 이미 전환의 시점을 계산하고 있다. 제5장에서 살펴본 압박의 순환 구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바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서사의 방향 자체를 조정하는 전략으로 나타난다. 왕실이 선택하는 전환은 대개 극적인 반박이 아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가깝다. 공식 성명보다는 일정, 배치, 동선, 그리고 누가 어디에 함께 등장하는가와 같은 비언어적 신호들이 먼저 움직인다. 왕실은 말을 아끼는 대신 장면을 배치한다. 이는 오랜 세월 축적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찰스 국왕의 경우 이 방식은 특히 중요하다. 그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상징적 행동을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논란이 고조될수록 그의 전략은 더 조심스러워진다. 공개석상에서의 태도, 왕비와의 거리, 일정의 성격은 모두 세심하게 계산된다. 이 계산은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를 통제하기 위한 시도다. 왕비의 역할도 이 시점에서 다시 조명된다. 외부 서사에서는 그녀가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었지만 내부 전략에서는 오히려 균형을 회복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정 행사에서의 등장 여부, 발언의 유무, 시선 처리까지도 메시지가 된다. 이는 개인에게는 무거운 부담이지만 왕실 시스템 안에서는 역할로 받아들여진다. 이 전환 국면에서 언론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다. 자극적인 표현은 점점 줄어들고 분석과 추정의 비중이 늘어난다. 확정적인 판단 대신 변화의 조짐, 관계의 재정렬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왕실이 서사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흐름을 늦추는 데에는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전환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이미 형성된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일부 대중은 새로운 장면을 화해의 신호로 읽는 반면 다른 일부는 계산된 연출로 해석한다. 왕실은 이 상반된 해석을 모두 감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10년 동안 왕실의 위기 국면을 지켜보며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진짜 전환은 외부를 향한 설명이 아니라 내부의 합의가 다시 정렬되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점이다. 논란이 길어질수록 내부의 긴장도 누적된다. 전환은 이 긴장을 완화하고 다시 일상의 리듬으로 돌아가기 위한 신호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감정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누가 상처받았는지, 누가 놀랐는지는 내부 기록에만 남을 뿐이다. 외부로 전달되는 것은 언제나 제도적 언어다. 이는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왕실이 수백 년간 살아남아 온 방식이기도 하다. 감정보다 구조가 우선한다는 원칙 말이다. 제6장은 이렇게 왕실이 선택하는 조용한 전환을 다룬다.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이야기를 다른 단계로 이동시키는 기술에 가깝다.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중심에 머물지 않는다. 관심은 서서히 다른 이슈로 이동하고 왕실은 다시 일상의 상징으로 복귀한다. 다음이자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남긴 흔적을 돌아본다. 이 서사가 왕실과 대중, 그리고 현대 미디어 환경에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가 잦아든 뒤에야 비로소 남는 것들이 있다. 제6장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언론의 관심이 서서히 다른 이슈로 이동한 이후에도 왕실과 대중의 관계는 이전과 같지 않다. 겉으로는 일상이 회복된 듯 보이지만 인식의 층위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축적된다. 이것이 바로 왕실 보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가장 간과되기 쉬운 결과다. 왕실은 이번 서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현대의 위기는 단일 사건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해석의 연쇄 속에서 증폭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가 보다 그 행동이 어떻게 불렸고 어떤 감정과 결합했으며 어떤 상징으로 고정되었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왕실은 여전히 강력한 제도이지만 의미를 독점하는 힘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찰스 국왕의 이미지 역시 이 과정에서 새로운 층위를 갖게 된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기다림 끝에 즉위한 군주가 아니라 끊임없이 해석의 대상이 되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침묵은 안정으로도 회피로도 읽힌다. 이는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군주라는 위치가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감당해야 할 숙명에 가깝다. 왕비의 경우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그녀는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담론의 교차점이 되었다. 지지와 비판, 공감과 의심이 동시에 투사되는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이중성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새로운 행동을 해석하는 기준점으로 작동하며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대중 역시 이 이야기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다. 대중은 해석자이며 때로는 공동 저자다. 댓글, 공유, 영상, 짧은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분위기를 만든다. 이 분위기는 언론의 언어와 결합해 다시 왕실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형성된 순환 구조 속에서 진실은 하나의 요소일 뿐 전부가 아니다. 10년간 왕실을 취재하며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오늘날 왕실을 위협하는 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서사 자체다.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이야기가 준비되고 과거의 프레임은 언제든 다시 호출될 수 있다. 왕실은 이 흐름을 멈출 수 없으며 다만 속도를 조절할 뿐이다. 이 점에서 이번 서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전형적인 사례다. 충격이라는 단어로 시작해 은밀함과 감정, 상상력과 압박, 그리고 조용한 전환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다. 바뀐 것은 플랫폼과 속도, 그리고 대중의 참여 방식뿐이다. 왕실이 선택한 전략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침묵, 상징적 행동, 점진적 전환. 이 오래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효과는 점점 제한적이 되고 있다. 현대의 대중은 더 많은 설명을 원하고 더 빠른 반응을 기대한다. 왕실은 이 기대와 전통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 제7장은 그래서 결론이라기보다 질문에 가깝다. 왕실은 앞으로도 이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언론은 어디까지 해석의 자유를 가져야 하는가? 대중은 어떤 순간에 판단을 멈추고 맥락을 요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지 왕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과제다.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의 선악을 가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권력과 이미지, 감정과 서사를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보여준다. 왕실은 그 무대일 뿐이며 진짜 주인공은 이야기를 만들고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른다. 이로써 7개의 장은 끝난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는 일은 없다. 형태만 바뀐 채 언제든 다시 시작될 뿐이다.